황혼이 아프리카의 대지를 집어삼킬 듯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건조한 흙먼지가 바람에 흩날리며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시 숨을 죽인 그 순간, 화면의 중앙, 낡고 하얀 목조 울타리 앞에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한쪽에는 백전노장처럼 온몸에 세월의 흔적을 새긴 늙은 진돗개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털은 희끗희끗 빛이 바랬지만 두 눈은 젊은 시절의 총기를 잃지 않은 채 맹렬하게 앞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맞은편 울타리 밖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안광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지를 뒤흔드는 낮은 울음소리와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갈기는 왕관처럼 흩날리고 근육은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른 수사자, 바로 초원의 제왕 칸이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10여 미터, 생과 사를 가르기에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사자의 분노는 단순한 굶주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뼛속까지 시린 상실감과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 분노의 끝은 오직 파괴뿐인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진돗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발에 더욱 힘을 주고 땅에 뿌리박은 듯 버티고 섰죠. 녀석의 등 뒤 작은 오두막 문틈으로 겁에 질린 작은 생명체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칸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어린 아들, 러였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늙은 개로 하여금 초원의 제왕에게 맞서게 하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종족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경이로운 반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약한 생명을 지키려 했던 한 마리의 위대한 진돗개, 백호가 있었습니다. 이야,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모습을 감추자 사바나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지만 김영수 할아버지의 작은 농장을 둘러싼 긴장감은 오히려 활화산처럼 들끓고 있었죠. 김 할아버지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담배를 태우며 울타리 너머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십수년을 가족처럼 함께한 반려견 백호가 있었습니다. 백호는 보통의 진돗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이 머나먼 아프리카 땅까지 함께 온 김 할아버지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였죠. 녀석은 이미 노쇠하여 예전처럼 걸음이 빠르지도 짖는 소리가 우렁차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두 눈에 담긴 결의만큼은 그 어떤 젊은 맹수보다도 강렬했습니다. 백호가 지키고 있는 것은 비단 주인의 농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거스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거대한 폭풍우가 핥히고 간 초원에서 백호가 발견한 작은 생명, 어미를 잃고 덤불 속에서 홀로 울고 있던 아기 사자. 김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기겁을 했지만 녀석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러라는 이름을 얻은 아기 사자는 백호의 극진한 보살핌 아래 기적처럼 기운을 차렸습니다. 백호는 마치 제 새끼인 양러의 털을 핥아주고 자신의 밥을 양보했으며 밤에는 천으로 작은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종을 뛰어넘은 그들의 교감은 경이롭고 아름다웠지만 김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온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포효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잃은 아비의 절규였고 세상을 향한 저주였습니다. 초원의 모든 생명체가 숨을 죽이게 만드는 그 소리의 주인, 칸은 자신의 아들을 찾아 사바나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예민한 코가 아들의 채취를
그리고 그 곁에 섞인 낯선 개 냄새를 포착한 것입니다. 칸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농장의 일꾼들은 모두 혼비백산하여 오두막 안으로 숨었습니다. 오직 김할아버지와 백호만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칸은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이 미세하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황금빛 눈동자는 오직 한 곳 백호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살기뿐만 아니라 깊은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째서 내 놈이 내 아들과 함께 있는가?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빼앗았는가? 안된 뜻을 섭배. 말없는 질문이 공기 중에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백호는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미동도 없이 칸을 마주 볼 뿐이었습니다. 녀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이라도 물러서거나 조금이라도 두려움을 내비치는 순간 자신뿐만 아니라 등 뒤에 러와 주인인 김 할아버지까지 모두 위험해진다는 것을 그것은 힘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신념과 신념이 부딪히는 숙명적인 대치였습니다. 하나는 빼앗긴 혈육을 되찾으려는 부성애의 화신이었고 다른 하나는 연약한 생명을 지키려는 숭고한 보호 본능의 상징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진돗개는 본래 호랑이 사냥에 동원될 정도로 용맹한 사냥개였습니다. 한국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단독으로 혹은 소규모 무리로 멧돼지 같은 맹수들을 사냥해왔죠. 그 유전자 깊숙이 각인된 두려움 없는 투쟁 본능이 지금 이 순간 아프리카의 사자 앞에서 발현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백호의 투지는 사냥꾼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자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정적을 깬 것은 칸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거대한 앞발로 땅을 한번 깊게 파냈습니다. 흙먼지가 솟구치고 마침내 그의 입이 벌어지며 날카로운 송곳니가 달빛에 번뜩였습니다. 금방이라도 울타리를 뛰어넘어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듯한 기세. 김 할아버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백호는 그 순간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치 넘어오려거든 나를 먼저 쓰러뜨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 숨막히는 대치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늙은 진돗개는 과연 초원의 제왕에게서 작은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백호가 이토록 초연하게 죽음의 공포와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자체가 이미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백호는 전라남도 진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순수 혈통의 진돗개였습니다. 보통의 진돗개들이 그러하듯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영민함과 충성심을 지니고 있었죠. 그의 첫 주인은 산에서 약초를 캐는 노인이었습니다. 백호는 어린 시절부터 주인을 따라 깊은 산속을 누비며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주인을 지키고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하는 등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산의 전기를 받고 자란 영물링 우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약초를 캐러 깊은 산에 들어갔던 주인이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추락한 것입니다. 백호는 주인을 구하기 위해 짖고 사람들을 불러오려 애썼지만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굶어가며 주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주인의 천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며칠 후 마침내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탈진 상태의 백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꼬리를 흔들며 주인의 시신 옆에 쓰러졌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에 큰 감동을 주었고 백호는 의로운 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주인을 잃은 백호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어도 먹지 않았고
누가 다가와도 곁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죽음을 기다리는 듯했던 백호의 삶에 새로운 빛이 찾아온 것은 바로 아프리카에서 잠시 고국을 방문한 김영수 할아버지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더 넓은 세상을 보겠다는 꿈을 안고 혈혈단신 아프리카로 떠나 온갖 고생 끝에 작은 농장을 일구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던 그는 주인을 잃고 슬픔에 잠긴 백호의 사연을 듣고 깊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억지로 백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같이 백호의 집을 찾아가 멀찍이 앉아 자신의 아프리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두런두런 들려주곤 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말이죠. 거긴 말이다. 해가 어찌나 뜨거운지 땅이 쩍쩍 갈라져 밤에는 별이 쏟아질 듯 가깝고 사자 울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는 곳이란다. 김 할아버지의 진심이 통한 것일까요? 어느 날 백호는 조용히 김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와 그의 손등을 핥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신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백호는 김 할아버지를 따라 낯선 땅, 아프리카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반대했지만 김 할아버지는 확신했습니다. 백호는 평범한 개가 아니며 그의 강인한 영혼은 아프리카의 거친 자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한 백호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맹수들의 위협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그는 곧 이곳의 생존 법칙을 터득했습니다. 그는 사냥개가 아닌 농장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하이에나 무리가 가축을 노리고 접근할 때면 그는 홀로 맞서 싸워 그들을 쫓아냈고 독사가 농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밤새 주위를 순찰했습니다. 그의 용맹함과 지혜는 농장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동물들에게까지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김 할아버지 농장의 살아있는 상징이자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진돗개는 귀소 본능이 매우 강한 견종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1993년 대전으로 팔려갔던 백구라는 진돗개가 7개월 만에 3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 원래 주인이 있던 진도로 돌아온 이야기는 매우 유명하죠. 이는 진돗개가 자신이 인정한 주인과 장소에 대해 얼마나 깊은 애착과 충성심을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백호에게 있어 이제 돌아가야 할 곳은 진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김 할아버지가 있는 이 아프리카의 작은 농장이 그의 새로운 고향이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터전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백호의 과거는 그가 지금 왜 사자 앞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버티고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는 이미 주인을 잃는 슬픔을 겪었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봤습니다. 그에게 두려움이란 자기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대상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등 뒤에는 연약한 아기 사자레와 그의 새로운 삶을 열어준 주인 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실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현재의 책임감은 그에게 초인적인 용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늙은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영웅이었고 충성이라는 이름의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칸이 분노가 아무리 거세다 한들 백호의 심장에 뿌리 내린 이 깊은 충성심을 꺾을 수는 없을 터였습니다. 이제 다시 현재 울타리를 사이에 둔 대치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칸이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백호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김 할아버지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비극적인 운명의 소용돌이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 비극의 서막은 며칠 전 하늘이 노한 듯한 거대한 폭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건기는 보통 평화롭기 그지없습니다. 메마른 대지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동물들은 무릉덩이를 찾아 유유히 이동하는 예측 가능한 일상이 반복되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었고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겁고 습했습니다. 노련한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은신처를 찾아 몸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김 할아버지 역시 하늘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런 날은 꼭 무슨 일이 터지더군.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세상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고 바람은 거대한 손처럼 나무를 뿌리째 뽑아 흔들었습니다. 번개는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고 뒤이어 터져 나오는 천둥은 대지를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태초의 혼돈을 재현하는 듯한 자연의 거대한 분노였습니다. 이런 날씨에 야외에 있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농장 사람들은 일찌감치 문을 걸어 잠그고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창가에 앉아 빗줄기가 세차게 때리는 창밖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민한 청각에는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온갖 생명들의 비명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한편 농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아카시아 숲, 그곳에는 칸의 작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칸과 그의 아내, 그리고 이제 갓 걸음마를 뗀 어린 아들러 원래 사자 무리는 프라이드라고 불리는 거대한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지만 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무리에서 독립하여 자신만의 작은 왕국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강하고 용맹했지만 아내와 아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가장이었습니다. 폭풍이 시작되자 칸은 가족을 이끌고 바위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의 기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갑자기 산사태라도 난 듯 거대한 흙더미와 물줄기가 동굴을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동굴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칸은 필사적으로 아내와 아들을 구하려 했지만 거센 물살은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칸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홀로 진흙탕 속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라어의 희미한 울음소리만이 물살 너머에서 간신히 들려왔습니다. 칸은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아들을 향해 헤엄치려 했지만 불어난 강물은 거대한 장벽이 되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러가 타고 있던 작은 흙더미는 급류에 휩쓸려 하염없이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칸이 본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서 최근 이러한 국지성 폭우와 돌발 홍수가 잦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건기에는 극심한 가뭄이, 우기에는 예측 불가능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이곳의 자연법칙에 따라 살아온 동물들에게 이러한 급격한 환경 변화는 적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칸이 가족에게 닥친 비극 역시 어쩌면 인간이 초래한 거대한 재앙의 작은 단면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폭풍이 멎고 세상이 다시 고요해졌을 때 사바나의 풍경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모든 것이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죠. 칸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날이 밝자마자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채취가 남아있는 곳,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던 방향을 따라 며칠이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초원을 헤맸습니다. 그의 발은 상처 투성이가 되었고 자랑스러운 갈기는 흙먼지에 엉겨 붙었지만 아들을 찾겠다는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과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앗아간 세상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애로운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의 목표, 아들을 되찾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힌 상처 입은 야수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헤매던 칸의 코끝에 마침내 익숙한 냄새가 희미하게 잡혔습니다. 분명 러의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에는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낯선 개의 냄새, 그리고 인간의 냄새. 칸이 머릿속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나의 아들이 어째서 저들과 함께 있는 거지? 납치된 것인가? 아니면 최악의 상상이 그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분노에 찬 포효를 내지르며 냄새의 근원지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김 할아버지의 농장이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렇게 돌고 돌아 폭풍우가 갈라놓았던 부자후지를,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두 존재를 비극적인 대치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폭풍우는 단지 칸의 가족만을 갈라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화롭던 김 할아버지의 농장에 거대한 운명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전주곡이었던 셈입니다. 이제 그 그림자는 실체가 되어 울타리 너머에서 복수심에 불타는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운명을 가른 폭풍우가 남긴 상처는 치유될 수 있을까요?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김 할아버지는 백호와 함께 농장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몰아친 비바람에 울타리 몇 군데가 부서지고 작은 창고 지붕이 날아가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야생 동물들의 영역이 뒤죽박죽이 되면서 굶주린 맹수들이 민가로 내려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백호는 평소보다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의 냄새를 샅샅이 살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런 백호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백호야, 네가 있어서 든든하다. 오늘도 잘 부탁한다. 농장 경계선을 따라 한참을 걷던 중 백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귀를 쫑긋 세우고 한쪽 방향을 뚫어지게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코가 벌름거렸고 목에서는 낮은 으르렁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긴장하며 백호가 바라보는 쪽을 살폈지만 진흙과 쓰러진 나무들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백호야, 뭐라도 있는 게냐? 김 할아버지가 묻는 순간 백호는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백호가 달려간 곳은 강가 근처의 덤불숲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희미하게 새끼 고양이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덤불 앞에서 잠시 멈춰 냄새를 맡더니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할아버지도 지팡이의 의지에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진흙투성이 덤불 속에 주먹만 한 아기 사자 한 마리가 온몸을 떨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녀석은 태어난 지 몇 주 되지 않아 보였고 밤새 비를 맞은 탓인지 천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어미를 찾는 듯 애처롭게 울고 있었죠. 김 할아버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어린 사자 새끼를 코앞에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 녀석의 어미가 근처에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새끼를 건드리는 것은 곧 어미 사자의 분노를 사는 것과 같았고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백호야, 이리 와. 위험하다. 김 할아버지는 다급하게 백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호는 아기 사자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본능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는 훗날 자신을 위협할 맹수, 포식자라고 말입니다. 진돗개의 유전자에 각인된 사냥꾼의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무서운 맹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미를 잃고 추위와 굶주림,
공포에 떨고 있는 연약한 생명일 뿐이었습니다. 아기 사자는 백호가 다가오자 남은 힘을 다해 하악질을 하며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는 위협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담겨 있었죠. 바로 그 순간 백호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냥꾼의 본능보다 더 강한 보호자의 본능이 깨어난 것입니다. 과거 주인을 잃고 홀로 남겨졌을 때의 외로움과 슬픔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기 사자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백호는 조심스럽게 몸을 낮추고 아기 사자의 몸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아기 사자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혀의 감촉에 조금씩 경계를 풀었습니다. 백호의 핥음에는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맹수를 향한 두려움은 어느새 종족을 뛰어넘는 교감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백호가 아기 사자를 핥아주며 천을 높여주는 동안 김 할아버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어미 사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폭풍 우에 휩쓸려 변을 당했거나 새끼를 잃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기 사자는 굶어 죽거나 다른 짐승의 먹잇감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갈등했습니다. 이 녀석을 데려가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백호가 아기 사자를 입에 조심스럽게 물고는 김 할아버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마치 할아버지, 이 아이를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우리와 함께 가야 해요 라고 말하는 듯한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김 할아버지의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개가 다른 종의 새끼를 입양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게 보고된다는 점입니다. 어미 잃은 새끼 고양이, 다람쥐, 심지어는 오리 새끼까지 돌보는 개의 이야기는 종종 들을 수 있죠. 과학자들은 이를 개의 높은 사회성과 모성 본능 수컷에게도 발현되는 때문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자신이 출산 경험이 있거나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던 주인을 잃은 경험이 있는 개들에게서 이러한 행동이 더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백호의 경우 과거 주인을 잃었던 트라우마와 김 할아버지에 대한 깊은 유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연약한 생명에 대한 강한 보호 본능을 촉발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 할아버지는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아기 사자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그래? 백호야. 내 뜻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가자. 집으로. 그렇게 백호와 김 할아버지는 새로운 가족, 러를 데리고 농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연약한 생명과의 만남이 앞으로 얼마나 엄청난 운명의 소용돌이를 몰고 올 것인지를 그들의 선의가 불러올 결과는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농장으로 돌아온 김 할아버지와 백호, 그리고 작은 사자러 이 기묘한 조합은 농장 사람들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일꾼들은 사자 새끼를 보자마자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주인님, 미치셨습니까? 저 녀석의 어미가 쫓아오면 우리 모두 죽은 목숨입니다. 당장 갖다 버려야 합니다. 저건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두의 반대는 거셌지만 김 할아버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백호의 눈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다는 자신의 양심을 믿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따뜻한 물로 러의 몸에 묻은 진흙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러는 저항할 기력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염소젖을 데워 그릇에 담아주자 러는 허겁지겁 핥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호는
마치 제 새끼의 식사를 감독하는 어미처럼 러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러가 지쳐 쓰러지듯 잠이 들자 베코는 자신의 몸을 둥글게 말아 러를 감쌌습니다. 러는 베코의 품속에서 비로소 안정을 찾은 듯 고른 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베코는 러의 충직한 보호자이자 유일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베코의 하루는 러를 돌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끝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러의 털을 핥아 깨끗하게 단장해 주었고 김 할아버지가 주는 밥도 러가 먼저 먹도록 양보했습니다. 아직 이가 제대로 나지 않은 러를 위해 딱딱한 사료를 잘게 부셔 침으로 불려주기도 했습니다. 마치 어미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먹여주는 모습과도 같았죠. 러요 역시 베코를 어미처럼 따랐습니다. 항상 베코의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녔고 잠을 잘 때도 베코의 배에 얼굴을 파묻고 자야만 안심했습니다. 때로는 장난기가 발동해 베코의 꼬리를 물거나 귀를 잡아당기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베코는 귀찮은 내색 하나 없이 너그럽게 받아주었습니다. 늙은 진돗개와 아기 사자가 서로 뒹굴며 장난치는 모습은 처음에는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농장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교감에는 어떠한 경계도 종족의 벽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수한 애정과 신뢰만이 가득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그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는 헛간 한쪽에 푹신한 짚을 깔아 베코와 러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서진 울타리를 더욱 튼튼하게 보수했습니다. 그는 이 위험한 동거가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러가 스스로 살아남을 힘을 기를 때까지는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백회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이 작은 생명에 대한 연민과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물학계에는 데리모 서로게이트 머더후드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한 동물이 다른 종의 새끼를 자신의 새끼처럼 돌보는 행동을 말하는데 주로 포유류에서 관찰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행동이 모성애를 자극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새끼 동물의 작고 귀여운 외모, 애처로운 울음소리 등이 종에 관계없이 다른 동물의 보호 본능을 자극한다는 것이죠.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대리모 관계가 형성되면 새끼 동물은 양어머니의 행동을 모방하며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기른 강아지는 고양이처럼 그루밍을 하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려 하고 개가 기른 호랑이는 개처럼 짖는 소리를 내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러 역시 훗날 사자의 포효 대신 진돗개의 용맹한 짖음을 배우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은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러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앙상했던 몸에는 살이 붙었고 솜털 같던 털에는 서서히 사자 특유의 무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법 힘도 세져서 베코와 장난을 칠 때면 베코가 뒤로 밀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러는 결코 베코에게 발톱을 세우거나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베코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존재, 자신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작은 낙원 위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그리고 그 평화를 깨뜨릴 운명의 발소리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잠든 고요한 시간, 농장 너머 먼 초원에서 대지를 뒤흔드는 처절한 포효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혈육을 부르는 아비의 피 맺힌 절규였습니다.
잠들어 있던 러는 그 소리에 무의식적으로 몸을 뒤척였고 그의 곁을 지키던 베코는 잠에서 깨어나 털을 곤두세웠습니다. 그의 본능이 최고의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종을 뛰어넘은 그들의 아름다운 교감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시련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베코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온 러를 그리고 이 작은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칸이 포효가 울려 퍼진 그 밤 이후 사바나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의 정적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고 낮의 고요함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칸은 마치 분노의 화신처럼 초원을 배회했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다른 모든 동물들은 그의 길을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이에나 무리조차 칸의 그림자만 봐도 꼬리를 내리고 달아났고 기린들은 멀리서 그의 모습을 발견하는 즉시 동요하며 흩어졌습니다. 초원은 칸의 슬픔과 분노에 잠식당한 듯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칸의 수색은 맹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폭풍우가 핥히고 간 흔적을 따라 러가 휩쓸려 갔을 강줄기를 중심으로 탐색 범위를 좁혀나갔습니다. 그의 예민한 후각과 동물적인 직감은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는 마침내 러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덤불숲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베코가 처음 러를 발견했던 장소였죠. 칸은 그곳에서 한참 동안 머물렀습니다. 땅에 코를 박고 아들의 냄새를 맡으며 그는 러가 느꼈을 공포와 외로움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러의 냄새에 뒤섞인 또 다른 냄새를 분명하게 인지했습니다. 개의 냄새, 그리고 그 냄새는 인간의 거주지를 향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칸의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끔찍한 시나리오가 그려졌습니다. 인간들이 내 아들을 납치한 것이다. 그리고 적에는 그들의 하수인이다. 사자는 본래 영리한 동물이지만 극도의 스트레스와 상실감은 그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이제 복수심에 불타는 추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되찾고 감히 자신의 혈육을 건드린 자들에게 쓴맛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칸은 밤을 틈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몸을 능숙하게 숨기며 소리 없이 목표물을 향해 접근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신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에너지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꿈틀거렸습니다. 농장에 가까워질수록 아들의 냄새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를 거슬리게 하는 개의 냄새도 짙어졌습니다. 칸이 눈에 김 할아버지의 농장은 자신의 아들을 가두고 있는 적의 요새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사자의 부성애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사자 무리에서 사냥과 육아는 암사자의 몫이고 수사자는 영역을 지키거나 다른 수컷과 싸우는 역할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수사자, 특히 무리의 우두머리는 자신의 새끼에게 매우 강한 애착을 보입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은 수사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며 다른 수사자가 무리를 차지하면 이전 우두머리의 새끼들을 모두 죽이는 연가 살해 행동을 보이는 것도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려는 본능의 잔인한 발현입니다. 칸처럼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수사자의 경우 새끼에 대한 보호 본능과 애착은 더욱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어는 칸에게 있어 자신의 왕국을 이어갈 유일한 후계자이자 삶의 의미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농장에 도착한 칸은 섣불리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능적인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지형을 파악하고 적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는 높은 언덕 위,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농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아들 러가 그 냄새의 주인인 늙은 개와 함께 마당에서 뛰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레어는 전혀 위협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늙은 개는 러의 장난을 받아주며 다정하게 털을 핥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칸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 개는 누구인가? 저 인간들은 누구인가? 어째서 내 아들이 저들과 저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가? 그의 분노는 잠시 방향을 잃고 거대한 의문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도 잠시 그는 러의 목에 걸린 낡은 가죽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물건. 그 순간 칸이 머릿속에서 모든 의문은 다시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저들이 내 아들을 길들여 애완동물로 삼으려 한다. 초원의 제왕인 자신의 아들이 인간의 놀이개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은 칸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아들을 되찾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담아 그는 하늘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내 아들을 내놓아라 라는 강력한 경고이자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농장의 모든 소음이 그 순간 멎었고 평화롭던 시간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림자 속에 있던 분노는 마침내 실체를 드러냈고 이제 그 칼날은 베코와 김 할아버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오해와 분노로 뒤엉킨 상황은 어떤 파국을 맞이하게 될까요? 칸이 포효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농장 전체를 뒤흔드는 물리적인 충격파와도 같았습니다. 유리창이 덜덜 떨렸고 마당에서 놀던 닭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오두막 안에 있던 일꾼들은 새하얗게 질려 서로를 부둥 켜안았습니다. 레와 함께 있던 베코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러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의 온몸에 털이 곤두섰고 목에서는 맹수 특유의 깊은 으르렁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록 몸은 늙었지만 그 기세만큼은 전성기 시절 못지않았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헛간에서 연장을 손질하다가 포효 소리를 듣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너머 언덕 위 황혼을 등지고 서 있는 거대한 수사자의 실루엣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저 사자가 러의 아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서 애써 외면해왔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칸은 언덕 위에서 내려와 천천히 울타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초조함이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것을 되찾으려는 왕의 위엄과 확신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울타리 앞에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다른 곳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아들 레오와 그 앞을 막고 선 백획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베코와 칸, 늙은 진돗개와 초원의 제왕, 둘 사이에는 낡은 나무 울타리 하나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는 단순한 물리적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명과 야생, 보호와 탈환, 그리고 종을 뛰어넘는 사랑과 핏줄의 본능이 충돌하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칸의 눈빛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가로막고 있는 백회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감히 저 미물 외 우이 내 아들 앞을 막아서다니. 하지만 그는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베코는 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외부의 위협, 즉 칸 자신으로부터 러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 역시 백호의 등 뒤에 바싹 붙어 숨어 있으면서도 백호에게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백호의 다리에 자신의 몸을 비비며 안정을 찾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칸은 더욱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저 개는 적인가? 아군인가? 저 개가 아들을 해치려 했다면 아들이 저렇게 편안하게 있을 리가 없었다. 그렇다면 저 개는 아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누구로부터? 바로 나, 그의 아버지로부터. 칸이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포식자로 살아왔지만 이런 종류의 감정적인 혼란은 처음 겪는 것이었습니다. 백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온 신경은 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칸의 모든 움직임, 근육의 미세한 떨림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칸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마음만 먹으면 이 낡은 울타리쯤은 단숨에 부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레오를 지켜야 한다. 그것은 주인의 명령도 훈련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거스를 수 없는 사명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조용히 움직여 엽총을 들고 왔습니다. 농장의 다른 일꾼들도 저마다 창과 몽둥이를 들고 김할아버지의 뒤에 섰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총구를 칸에게 겨누었지만 쉽게 반가세를 당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칸의 눈에서 단순한 맹수의 살기가 아닌 자식을 잃은 아비의 슬픔과 고뇌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총을 쐈다가는 사자를 자극하여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미묘한 대치 상황에서 한 가지 기묘한 점은 바로 소리였습니다. 보통 맹수와 개가 마주치면 끊임없이 짖고 으르렁거리며 서로를 위협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백호와 칸의 대치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칸의 첫 포효 이후 그들은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눈빛과 자세, 기침한 애우로 서로의 의중을 탐색하고 의지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무림 고수들의 대결을 보는 듯한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백호는 더 이상 다가오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칸은 내 아들을 내놓으라는 압박을 서로에게 끊임없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울타리 너머의 시선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칸은 울타리를 따라 천천히 좌우로 움직이며 빈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내심이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백호는 칸의 움직임에 따라 고개를 돌리며 한시도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은 마치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한 활시위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칸이 결심한 듯 한 지점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은 울타리가 조금 낡아 약해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낮추고 땅을 박차고 뛰어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육이 용수철처럼 수축했고 그의 황금빛 눈동자는 섬광처럼 번뜩였습니다. 그 순간 농장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반가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백호는 마지막 힘을 모아 땅에 네 발을 깊게 박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일까요? 울타리 너머에서 시작된 시선은 과연 피와 비명으로 얼룩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칸이 울타리를 뛰어넘으려는 찰나 그를 멈추게 한 것은 김할아버지의 총구도 백호의 결연한 기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호의 등 뒤에 숨어있던 러의 작고 애처로운 울음소리였습니다. 낑낑. 러는 아비의 살기 어린 모습에 겁을 먹은 듯 백호의 다리 사이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칸이 온몸을 휘감고 있던 분노의 불길이 거짓말처럼 사그라들었습니다. 도약하려던 그의 몸은 그대로 굳어버렸고 그의 눈빛은 혼란과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칸은 그 자리에 주저앉듯 몸을 낮췄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위협적인 포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아들에게 거부당한 상처 입은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려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러가 눈을 떴을 때의 감격, 뒤뚱거리며 첫 걸음마를 떼던 모습, 자신의 커다란 꼬리를 가지고 장난치던 귀여운 모습까지 그는 려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아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칸이 황금빛 눈동자에 이슬이 맺히는 듯 했습니다. 물론 사자는 인간처럼 눈물을 흘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칸의 눈빛에 서린 깊은 슬픔은 그 어떤 눈물보다도 더 처절하게 그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분노에 사로잡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려 했는지를. 만약 자신이 저 울타리를 넘어 저 개를 공격했다면 그 과정에서 러가 다쳤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설령 러를 무사히 되찾는다 하더라도 피에 굶주린 자신의 모습은 러에게 영원한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맹수를 감정이 없는 사육 기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 특히 고등 포유류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동료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례를 치르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돌고래는 슬픔에 빠져 식음을 전폐하기도 합니다. 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무리 안에서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기쁨과 분노 그리고 슬픔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칸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소유물을 빼앗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식과의 유대가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부모만이 느낄 수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과 슬픔이었습니다. 칸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베코였습니다. 베코는 칸에게서 살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깊은 고뇌가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베코 역시 짖거나 으르렁거리는 것을 멈추고 조용히 칸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둘의 대치는 더 이상 적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두 아버지 하나는 혈연으로 다른 하나는 마음으로 사이의 무언의 대화와도 같았습니다. 베코의 눈빛은 나는 이 아이를 해치려는 게 아니오. 단지 지키고 있었을 뿐이오라고 말하는 듯했고 칸의 눈빛은 내 아들을 돌봐준 것은 고맙다. 하지만 이제 내가 데려가야겠다고 답하는 듯했습니다. 김할아버지도 총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 기묘한 교감을, 이 슬픈 부성애를 더 이상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뒤에 있는 일꾼들에게 손짓하여 모두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마당에는 오직 김할아버지와 베코, 레오, 그리고 울타리 너머의 칸만이 남았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고 사바나의 바람만이 그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칸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러를 그리고 베코를 또 김할아버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아들을 되찾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인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쉬운 길이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미물의 개와 미개한 인간에게 어떤 식으로든 신뢰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초원의 제왕인 그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러가 다시 한번 베코의 품으로 파고드는 모습을 본 순간 칸이 마음은 굳어졌습니다.
아들의 안전과 평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와 자존심이 아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 아님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 수 없는 위험한 도박이라 할지라도 그는 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칸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격적인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울타리에서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마치 자신은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리에 앉아 끈기 있게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고요하고 진중한 기다림의 눈빛이었습니다. 이 아비 사자의 예상치 못한 행동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슬픔이 만들어낸 이 새로운 국면은 과연 이들의 운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게 될까요? 칸이 예상치 못한 행동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의 아프리카 생활을 통해 야생 동물의 언어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자가 공격 의사를 거두고 뒤로 물러나 앉았다는 것은 명백한 평화의 제스처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한 항복이나 복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희를 해칠 의사가 없으니 너희도 나를 해치지 말라. 그리고 대화를 원한다는 고도의 메시지였습니다. 농장 일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며 웅성거렸습니다. 주인님, 저 녀석의 속임수일지도 모릅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동물보호국에 연락해서 마취총으로 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야생의 맹수, 특히 새끼를 잃고 예민해진 수사자를 신뢰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칸의 눈에서 속임수나 관계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식을 되찾고 싶은 아버지의 간절함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반려견 베코를 보았습니다. 베코는 여전히 러의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칸을 향한 경계심은 한결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꼬리는 여전히 내려가 있었지만 빳빳하게 서 있던 등과 목의 털은 조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베코 역시 칸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자신의 태세를 전환한 것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성과 합리가 말하는 안전한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직감과 백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저 비범한 사자에 대한 일말의 신뢰를 바탕으로 위험한 선택을 할 것인가? 그는 낡은 엽총을 내려놓고 천천히 울타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주인님, 위험합니다. 일꾼 하나의 외침이 그의 등 뒤에 꽂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울타리 앞에 섰습니다. 칸과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 칸은 김 할아버지가 다가오자 몸을 살짝 일으켰지만 다시 자리에 앉으며 경계심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국어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달될 수 있을 터였습니다. 내 아들, 여기 있다. 우리가 해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녀석, 베코가 내 아들을 살린 게야. 그는 손으로 러를 그리고 베코를 차례로 가리켰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어미를 잃고 죽어가던 것을 이 녀석이 발견하고 데려왔다. 네가 애타게 찾는 마음 나도 안다. 하지만 지금 네가 저렇게 화를 내면 아이가 놀라지 않겠느냐? 김 할아버지의 말은 독백과도 같았지만 칸은 마치 그 의미를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네, 아들을 믿는다면
그리고 내게 백호를 믿는다면 나 또한 너를 믿어보겠다. 그리고 그는 뒤를 돌아 일꾼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모두 무기 내려놔. 그리고 저기 저 문 열어라. 그의 명령에 농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일꾼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자를 농장 안으로 들이다니 그것은 양우리의 늑대를 풀어놓는 것과 같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님, 누군가 반박하려 했지만 김 할아버지의 단호한 눈빛에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내 말을 믿고 따르라 하는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뢰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신뢰는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지만 우리는 종종 이해관계나 과거의 경험에 얽매여 서로를 믿지 못하곤 합니다. 하물며 인간과 맹수 사이의 신뢰란 가당키나 한 말일까요? 하지만 역사적으로나 인류학적으로 인간과 동물 사이의 신뢰 관계는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인간이 늑대를 길들여 개를 만들고 야생마를 길들여 이동 수단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종의 벽을 뛰어넘는 상호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지금 하려는 결정은 인류가 수만 년 전에 시도했던 바로 그 위대한 신뢰의 실험을 이 아프리카의 작은 농장에서 재현하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망설이던 일꾼 하나가 탈라야란 츠츠츠악 나스친다 신트셔와단데 쿨노 가사하시고 떨리는 손으로 울타리 문이 빗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낡은 나무 문이 마찰음을 내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소리처럼 농장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칸이 돌변하여 모두를 공격할 수도 있었고 백호가 칸을 막아서려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틈으로 그리고 문 너머의 칸에게로 쏠렸습니다. 칸은 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요하게 앉아 김 할아버지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내심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와도 같았습니다. 마침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칸과 백호, 러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신뢰와 불신, 희망과 불안의 경계선만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위험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었습니다. 과연 그의 위험한 신뢰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문이 열린 농장은 이제 화합의 장이 될까요? 아니면 비극의 무대가 될까요? 문이 열리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모두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웠습니다. 열린 문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세계가 만나는 관문이자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결과를 기다리는 심판대였습니다. 농장 안의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질끈 감았고 어떤 이는 저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칸은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열린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앞에 두고 심호흡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안쪽의 상황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살폈습니다. 자신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개, 자신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던 인간,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는 겁에 질린 자신의 아들, 이곳은 분명 적대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백호 역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러의 앞을 지키고 서서 칸이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자세는 경계태세였지만 이전과 같은 맹렬한 적이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칸에게 네가 평화롭게 들어온다면 나도 너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련한 수호자의 능동적인 대처였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문 옆에 비켜서서 두 동물의 선택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이제 결과를 바꾸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이 믿었던 것들, 백호의 충성심, 칸이 부성애, 그리고 종을 뛰어넘는 교감의 가능성, 이 틀리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동물들의 비언어적 소통, 즉 카밍 시그널, 칼밍 시그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반려견 행동 전문가인 투리드 루가스가 정립한 이 개념은 개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대방을 진정시키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몸짓 언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품을 하거나 코를 핥거나 시선을 피하는 행동 등이 그것입니다. 비록 종은 다르지만 지금 백호와 칸 사이에서도 이러한 고도의 비언어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칸이 바로 들어오지 않고 멈춰선 것은 자신이 성급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백호가 맹렬하게 짖지 않고 조용히 서 있는 것 역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언어 없이도 몸짓과 눈빛만으로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며 폭풍 전의 아슬아슬한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러였습니다. 레어는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거대한 수사자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어렴풋이 느끼는 듯 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핏줄이 끌어당기는 어떤 본능이 그를 자극했습니다. 레어는 백호의 다리 뒤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는 야옹거리는 듯한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을 건드리는 작은 손길과도 같았습니다. 칸이 귀가 소리가 난 방향으로 쫑긋 움직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백획에서 러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고뇌로 가득했던 눈빛이 한없이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칸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폭발적으로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그의 모든 동작에는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극도의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이 문을 통과해 마침내 농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초원의 제왕이 인간의 영역 안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발을 들여놓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칸이 안으로 들어서자 백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더욱 낮추고 목에서 낮은 신음 소리를 냈습니다.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칸은 백호를 지나쳐 러에게 곧장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호와 러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다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옆으로 누워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위인 배를 살짝 드러내 보였습니다. 동물 세계에서 배를 보이는 것은 완전한 항복 또는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초원의 제왕이 늙은 개 한 마리 앞에서 스스로 무장해제를 한 것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김 할아버지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뢰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백호의 반응에 달려 있었습니다. 과연 백호는 칸의 진심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경계를 풀지 않고 대치를 이어갈까요? 심판의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칸이 자신의 배를 드러내며 항복과 신뢰의 뜻을 표하자 그 순간 농장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김할아버지도 겁에 질려 숨어있던 일꾼들도 심지어는 바람에 흔들리던 나무숲조차도 그 경이로운 광경에 압도되어 침묵하는 듯 했습니다. 초원의 지배자가 왕이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권위를 내려놓고 한낱개에게 자비를 구하는 듯한 모습. 그것은 그 어떤 화려한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가슴을 울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은 이제 백회계로 향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백호의 몫이었습니다. 만약 백호가 이 순간 칸을 공격한다면 그는 쉽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취약한 부위를 드러낸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사냥의 기본이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이 모든 신뢰의 시도는 물거품이 되고 농장은 끔찍한 혈투의 장으로 변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반대로 백호가 칸의 진심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종과 본능을 뛰어넘는 위대한 화해의 시작이 될 터였습니다. 백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러의 앞을 지키고 선 채 누워있는 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눈앞의 저 맹수는 본능적으로 경계해야 할 적수, 하지만 동시에 그는 사랑하는 러의 아버지, 러를 지키기 위해 시작된 이 대치가 이제는 러의 아버지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의 충성심의 대상은 이제 러 개인을 넘어 러의 가족, 러의 행복 전체로 확장되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진돗개의 특성 중 하나인 판단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주인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놀라운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인의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따르지 않는 고집을 부리기도 하는데 이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뛰어난 독립적 사고의 증거입니다. 지금 백호는 김할아버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 전대미문의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백호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러의 곁을 떠나 칸을 향해 아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지켜보는 이들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공격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화해하려는 것인가? 백호의 의중을 아무도 알 수 없었기에 그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백호는 누워있는 칸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멈춰 섰습니다. 이제 둘의 거리는 한 뼘도 차이 되지 않았습니다. 늙고 작은 진돗개와 거대하고 위험 있는 수사자, 그 크기와 힘의 차이는 압도적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둘의 존재감이 동등하게 느껴졌습니다. 백호는 고개를 숙여 칸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코끝으로 칸의 목덜미부터 옆구리 그리고 그가 드러낸 배까지 아주 꼼꼼하게 냄새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탐색이자 확인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조금의 적이나 거짓이라도 느껴진다면 즉시 물러서거나 공격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였습니다. 칸은 백호가 자신의 몸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는 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백호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만약 이때 칸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근육에 힘을 주었다면 백호는 이를 공격 신호로 오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칸은 완벽한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이 늙은 개에게 맡긴 것입니다. 냄새를 맡던 백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칸을 공격하지도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칸의 옆에 마치 원래 자기 자리였던 것처럼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칸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더 이상 그에게 경계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베코만의 방식으로 내린 심판이었습니다. 네오의 진심을 확인했다. 너는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다. 너는 러의 아버지로서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다. 베코의 그 침묵의 행동은 그 어떤 화려한 행동보다도 더 깊고 묵직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이었고 허락이었으며 화해 선언이었습니다. 심판의 순간은 피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이해의 순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분노로 시작된 대결은 부성애라는 공통점 앞에서 무너져 내렸고 종의 벽을 뛰어넘는 위대한 신뢰로 승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칸은 이제 자신의 아들 레오와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두려워하던 아들과의 재회, 과연 칸은 러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러를 어미처럼 따르던 베코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될까요? 이제 막 하나의 거대한 산을 넘었지만 그들 앞에는 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의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러가 있는 곳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베코의 허락이 떨어지자 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위압감이나 분노가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여행 끝에 집에 돌아온 가장처럼 약간의 피로감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아들 레오에게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러는 여전히 베코가 원래 서 있던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이 모든 상황을 동그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칸은 러를 향해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까 농장 안으로 들어올 때보다도 훨씬 더 신중한 걸음걸이였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거대한 몸집이 아들에게 위압감을 줄까? 자신의 깊은 숨소리가 아들을 놀라게 할까? 염려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것은 초원의 제왕이 아니라 몇 년 만에 잃어버린 자식을 만나는 서툰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레어는 칸이 다가오자 겁을 먹은 듯 몸을 살짝 뒤로 뺐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베코가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레어 역시 이 상황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듯 했습니다. 칸은 러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모두를 놀라게 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머리를 땅에 거의 닿을 정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자신의 눈높이를 아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몸짓이었습니다. 그는 으르렁거리지도 어떤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여 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황금빛 눈동자는 오직 러를 향한 애정과 그리움만이 가득했습니다. 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눈앞의 거대한 존재를 관찰했습니다. 희미하게 기억나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익숙한 아버지의 채취. 하지만 동시에 지난 며칠간 자신을 돌봐준 베코의 냄새와는 다른 낯선 느낌도 있었습니다. 러의 작은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옆에 앉아있던 베코가 움직였습니다. 베코는 조용히 일어나 러에게 다가가 그의 등을 코로 툭 밀었습니다. 마치 괜찮아, 다가가 보렴. 저분이 내 진짜 아빠란다 라고 격려하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베코의 이 작은 지지는 러의 마지막 망설임을 털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레어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킁킁거리며 칸의 얼굴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칸은 아들이 자신의 냄새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숨을 참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익숙한 채취를 완전히 확인한 러는 칸이 커다란 코에 자신의 작은 얼굴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야옹거리는 듯한 반가움의 소리와 함께 그 순간 칸이 온몸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참아왔던 숨을 길게 내쉬며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혀로 러의 온몸을 핥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널 잃어버려서 정말 미안하다. 다시는 놓지 않으마. 수만 가지 감정이 담긴 뜨거운 부성애의 표현이었습니다. 러는 아버지의 핥음을 기분 좋게 받으며 행복감에 젖어들었습니다. 눈물겨운 부자상봉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을 수 없는 행동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아들과의 감격적인 재회를 마친 칸은 고개를 돌려 옆에 서 있는 베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어떤 의심이나 경계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감사와 존중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코를 향해 다가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크고 거친 혀로 베코의 얼굴과 머리를 부드럽게 핥아주었습니다. 이 행동, 즉 알로그루밍, 엘로그루밍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털 핥아주기는 동물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생관리 행위를 넘어 신뢰와 유대감, 그리고 존중을 표현하는 최고의 사회적 행동입니다. 보통 가족이나 무리 내의 아주 친밀한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이 행동을 초원의 제왕인 사자가 그것도 한낱 개에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칸의 행동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의 아들을 구해주고 지켜주어서 진심으로 고맙다. 나는 너를 나의 가족으로, 나의 동지로 인정한다. 김 할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오해로 시작된 비극적인 대결이 종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위대한 화해와 감사의 순간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그는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베코는 칸의 핥음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받았습니다. 늙은 진돗개의 얼굴에 마치 잔잔한 미소가 번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이들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적도 아군도 아닌 그 이상의 무언가, 그렇다면 이제 칸은 아들 러를 데리고 다시 야생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이 기묘한 관계는 계속 이어질까요? 모두의 머릿속에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농장에는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 평화의 중심에는 서로의 얼굴을 핥아주는 사자와 진돗개가 있었습니다. 칸과 베코의 역사적인 화해 이후 김 할아버지의 농장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칸이 당연히 아들 러를 데리고 그의 왕국인 초원으로 돌아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칸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비워뒀던 자기 집에 돌아온 것처럼 농장 한쪽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어색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농장 일꾼들은 칸의 거대한 몸짓 하나하나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가축들은 맹수의 왕이 내뿜는 기에 눌려 우리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칸 역시 인간의 영역이 낯설고 불편한 듯 주로 헛간 근처의 그늘진 곳에 누워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항상 러와 베코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 기묘한 동거의 중심을 잡아준 것은 다름 아닌 베코였습니다. 베코는 칸을 외부인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칸을 마치 원래부터 함께 살았던 농장의 일원처럼 자연스럽게 대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자신의 밥그릇 옆에 칸이 먹을 고깃덩어리를 놓아달라는 듯 김 할아버지를 쳐다보았고 농장 순찰을 돌 때면 잠자는 칸의 옆을 지나며 꼬리를 한번 흔들어주는 식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베코의 이러한 태도는 칸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고 농장의 다른 사람들과 동물들에게도 칸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물론 러였습니다. 러에게는 갑자기 2명의 아버지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낮에는 진짜 아버지인 칸에게 사자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칸은 러에게 소리 없이 걷는 법, 바람의 냄새를 맡는 법, 그리고 낮은 자세로 사냥감을 덮치는 법 등을 가르쳤습니다. 아직은 서툰 장난에 불과했지만 러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야생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러는 어김없이 베코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칸의 품도 따뜻했지만 지난 며칠간 생사의 고비를 넘으며 의지했던 베코의 채취와 심장 박동은 레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베코는 그런 너를 몰차 받아주며 칸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또 다른 가치, 바로 충성과 신뢰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이 놀라운 광경을 매일같이 지켜보며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농부의 투박한 일기장에는 진돗개와 사자가 함께 아기 사자를 키우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상이 빼곡하게 적혀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칸이 메뚜기를 잡는 법을 레오에게 가르쳤다. 베코는 옆에서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봤다. 베코가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러에게 가져다 주었다. 칸은 날 것을 먹지 않는 러를 위해 고기를 찢어주려 했지만 러는 베코가 씹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준 것을 더 좋아했다. 이처럼 동물 세계에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혼합, 게이족 블렌디드 패밀리스의 사례가 종종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어미를 잃은 곰 새끼를 표범이 입양해 키우거나 오랑우탄이 호랑이 새끼들을 돌보는 등의 사례가 동물원에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족 보존의 본능을 뛰어넘는 생명에 대한 연민과 유대감이 동물들에게도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김 할아버지의 농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야생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고 경이로운 사례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칸은 점차 농장의 수호신 역할을 자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하이에나나 다른 포식자들이 농장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칸은 농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영역 순찰을 돌았고 베코는 농장 안을 지키는 완벽한 이중 경비 시스템이 구축된 셈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경비원들을 고용하고 있다네. 한 녀석은 충성으로 월급을 받고 다른 한 녀석은 고기로 월급을 받지. 그렇게 늙은 인간과 늙은 진돗개 그리고 야생의 사자부자부시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무리, 가장 기묘한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그들의 하루하루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작은 낙원은 세상의 눈을 영원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인근 마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던 헛소문은 몇몇 용감한 이들이 멀리서나마 그 광경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점차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자와 개가 함께 사는 농장.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곧 더 큰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이들에게 새로운 축복이자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위협이 될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무리는 세상의 호기심과 간섭 속에서도 자신들의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사자와 개가 한 가족처럼 지낸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는 처음에는 작은 시골 마을의 가십거리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외신 기자가 우연히 이 소문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김 할아버지의 농장을 찾아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기자는 멀리서 망원 렌즈로 그들의 일상을 며칠간 촬영했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 사자 러를 가운데 두고
한쪽에서는 아버지 칸이 핥아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진돗개의 백호가 꼬리를 흔들며 장난을 치는 모습. 그 사진 한 장은 전 세계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종을 뛰어넘은 위대한 사랑, 아프리카에서 피어난 기적, 충견총체인 백호와 사자왕 칸의 특별한 우정. 전 세계의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이들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외딴 농장은 순식간에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고 매일같이 기자들과 동물학자, 관광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늙은 진돗가의 백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기 사자를 구한 영웅견을 넘어 더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주인을 잃은 슬픔을 딛고 머나먼 타국까지 와서 새로운 주인을 섬기고 심지어 천적인 사자 새끼를 제 자식처럼 돌보며 마침내 그 아버지의 분노까지 사랑으로 감싸는 백호의 삶. 그의 이야기는 인종과 국가, 이념의 갈등으로 얼룩진 현대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충성과 사랑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간단하지만 모두가 잊고 있던 진리였습니다. 백호의 이야기는 그의 고향인 한국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진돗개는 이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국의 국경 고犬이었지만 백호 덕분에 그 위상은 세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진돗개의 용맹함과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 주인으로 섬기면 목숨까지 바치는 그 절대적인 충성심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진돗개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그들이 가진 단일 주인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진돗개는 보통 평생 한 명의 주인만을 섬기는 것으로 유명한데 첫 주인을 잃었던 백호가 김 할아버지를 새로운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럭까지 자신의 보호 대상으로 삼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는 백호가 가진 충성심이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복종을 넘어 자신이 속한 무리 전체를 지키려는 더 넓은 차원의 책임감으로 승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에서 김 할아버지의 농장으로 편지와 후원금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백호의 동상을 세우자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유명한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백호의 충성심은 하나의 작은 메아리로 시작되었지만 전 세계인의 가슴 속에 희망과 감동의 거대한 울림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유명세는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를 자처하는 일부 사람들은 야생 사자를 인간의 영역에 가두는 것은 동물 학대라며 칸과 럴을 야생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인간과 너무 가까워진 사자는 야생성을 잃어버려 결국 도태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이게 전설적인 사자칸을 박제로 만들거나 럴을 밀렵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끔찍한 소문까지 들려왔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단지 꺼져가는 생명을 구하고 그들의 기적 같은 관계를 지켜주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온 세상의 간섭과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밤마다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기자들을 피해 다녀야 했고 농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낯선 차량들을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백호와 칸 역시 이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소음과 카메라 플래시는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칸은 외부인들이 레어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전보다 훨씬 예민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웠던 그들의 보금자리는 이제 세상의 과도한 관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둘러싸인 외로운 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백호의 위대한 충성심이 불러온 이 영광의 이면에는 그들의 행복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새로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세상의 찬사는 결국 그들을 위한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농장하는 시간은 그들만의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농장 주변에 높은 철조망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자신들의 작은 낙원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내 가족의 유대는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런은 이제 아기 사자라고 부르기엔 무색할 정도로 늠름하게 자라났습니다. 갈기가 조금씩 돋아나기 시작했고 장난으로 내지르는 앞발의 힘은 웬만한 성인 남성을 쓰러뜨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런은 여전히 백호를 따랐습니다. 몸집은 이미 백호를 훌쩍 넘어섰지만 러에게 백호는 영원한 정신적 지주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해질녘이 되면 내 가족은 늘 농장 옆 작은 언덕에 함께 올랐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아프리카의 석양을 바라보며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백호의 등을 쓰다듬고 백호는 러에게 몸을 기대고 러는 다시 아버지 칸에게 얼굴을 비비는 완벽한 평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운명과 신뢰로 맺어진 그 이상의 공동체였습니다. 석양 아래 그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일 것이라는 무언의 약속을 나누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가 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농장 주변을 순찰하던 칸이 낯선 수사자 한 마리와 마주친 것입니다. 그 수사자는 칸의 부재를 틈타 이 지역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려는 젊고 야심만만한 떠돌이 사자였습니다. 야생의 법칙은 냉혹했습니다. 영역의 주인이 자리를 비우면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나 그 자리를 차지하려 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도전자는 칸에게 포효하며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이제 단순히 그의 사냥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레어와 새로운 가족인 백호와 김 할아버지가 살아가는 터전이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이곳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두 수사자의 싸움은 처절했습니다. 발톱이 살을 찢고 이빨이 뼈를 부수는 소리가 조용한 초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칸은 전성기가 지난 노련한 왕이었지만 젊은 도전자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싸움이 길어지면서 칸은 서서히 지쳐갔고 옆구리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싸움의 소리를 듣고 달려온 백호와 김 할아버지는 숨 막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고 젊은 사자가 그의 목을 물어뜯으려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급히 총을 들어 하늘에 위협 사격을 가했지만 승리의 눈이 먼 도전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칸의 죽음을 예감한 순간 바람처럼 튀어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늙은 진돗개 백호였습니다. 백호는 무모하게 젊은 사자에게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날쌔게 도전자의 뒤로 돌아가 그의 뒷다리를 힘껏 물고 늘어졌습니다. 치명적인 공격은 아니었지만 예상치 못한 기습에 도전자는 당황하여 칸에게서 주둥이를 떼고 말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칸에게는 천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칸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켜 도전자의 목덜미를 덮쳤습니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백호의 기습으로 혼란에 빠진 도전자는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고 결국 비명을 지르며 꼬리를 내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칸은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자신의 영역과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을 구해준 늙은 개를 바라보았습니다. 베코 역시 다리를 조금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곳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생사를 함께 넘나든 전우애가 가득했습니다. 베코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족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날 밤 언덕 위에 다시 네 가족이 모였습니다. 칸은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힘겹게 언덕에 올랐습니다. 석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붉고 장엄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말없이 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런은 그런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핥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코는 그들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평화는 지켜졌지만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복이 얼마나 위태롭고 깨지기 쉬운 것인지를. 야생의 위협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교활하고 위험한 인간 세상의 위협 역시 여전히 그들의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언덕 아래 멀리 떨어진 도로 위로 낯선 지프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 2개가 그들의 평화로운 모습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호기심 어린 관광객의 것일까요? 아니면 밀렵꾼의 것일까요? 석양 아래의 아름다운 약속 뒤로 새로운 폭풍의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베코와 칸, 그리고 레와 김할아버지, 종족과 언어, 그리고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이들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가족.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피로 맺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과 신뢰, 그리고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늙은 진돗가의 베코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연약한 생명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를, 적의 분노마저 끌어안는 포용력을,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키는 숭고한 희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충성심은 단순히 한 주인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존재를 향한 끝없는 헌신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칸의 상처는 무사히 아물 수 있을까요? 무럭무럭 자라는 런은 언젠가 야생의 왕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그리고 그들을 노리는 어두운 그림자,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이들은 과연 자신들의 작은 낙원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더 큰 시련과 감동을 향한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당신의 상상과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특별한 가족의 여정을 지켜보며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